윤석열 대통령이 싱가포르 국빈 방문을 마치고 아세안 정상회의가 열리는 라오스로 향합니다. 여야 당대표는 오늘 16일 재보선을 앞두고 막판 표심을 위한 현장 유세에 나섰는데요. 이외 정치권 소식 오늘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정혁진 변호사,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네, 윤석열 대통령이 동남아 3국을 순방 중입니다. 윤 대통령이 싱가포르 방문 마지막 날인 오늘 싱가포르 렉처 연단에서 자유통일 한반도가 국제사회 평화 진전을 가져다 줄 거라고 했는데 현재 북한이 우리와의 관계 단절에 나선 상황에서 연설 어떻게 들으셨어요? 글쎄요, 원칙적으로 따지면 무난하고 원론적인 말씀을 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 그런데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지금 상황에서 2024년 가을에 있어서 그렇게 많은 해석이 되지가 않는 게 첫 번째 북한이 남한을 동포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예. 북한의 김정은이 작년 말 올 초에 이제 남한은 동포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뭐다? 적대국인데 어떤 적대국이다? 제1의 적대국이다. 그래서 통일탑 같은 거 다 파괴하지 않았습니까? 두 번째로 지금은 조금 잦아들긴 했는데 지난 정권의 비서실장을 했던 임종석 비서실장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통일이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한반도에는 두 개의 국가가 있는 게 낫겠다.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대통령께서 자유통일 한반도를 말씀하시는 거는 아무리 북한의 김정은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전 정권의 비서실장이 저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예. 그 이야기는 말이 안 된다. 우리나라 헌법에 보면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그 한반도 전체를 아우르는 국가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통일이 필요하고 통일의 방식은 자유민주주의의 그러한 방식으로 통일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지 국제사회의 평화도 올 것이다. 이런 의미가 함축된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통일이 국제사회 평화를 불러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마찬가지로 연설 어떻게 들으셨나요? 좋은 말씀은 많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이 통일 비전은 두 발이 장밋빛 구름 위에 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 지적을 좀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통일 이후의 통일 한반도가 앞으로 이 지역 영내에서 굉장히 역할을 많이 할 것이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통일까지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갈 것이냐 하는 방법론은 하나도 제시하신 게 없어요. 네. 그 내용을 지금 그 정혁진 변호사님 말씀처럼 지금 남북 관계가 역대에서 이렇게 긴장도가 높아진 적이 있었는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통일을 해야 한다는 당위성, 그거 누가 부정하겠습니까? 예. 그러나 이 그 긴장을 어떻게 완화시키고 평화적인 방식으로 통일을 어떻게 추진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구체성이 전혀 없다면 지금 이 통일 비전만 가지고 앞으로 어떤 걸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평화로운 이 남북 관계가 먼저 진행이 되고 그 이후에 통일을 논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지난번 임종석 그 전 비서실장의 얘기였는데 그 부분도 지금의 이런 긴장 관계를 낮출 수 있는 것이 먼저 우선돼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오늘 대통령의 말씀은 좀 너무 앞서가 있다. 그리고 2,600만 그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를 선사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 대목이 네. 자칫 이 부분을 흡수 통일이라는 부분으로 각인되게 되지 않을까 네. 하는 좀 우려점도 좀 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윤 대통령은 아세안 정상회의가 열리는 라오스로 향합니다. 싱가포르와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기대만큼 성과가 나왔다라고 보시나요? 일단 성과의 차츰 나오겠죠. 네. 그 싱가포르하고 우리나라가 언제 수교를 했느냐? 1975년에 수교했어요. 예. 내년이면 이제 50년인데 그 사이에 싱가포르는 자타공인 세계 최고 선진국이 되지 않았습니까? 왜 이렇게 됐느냐? 물류의 중심지일 뿐만이 아니라 금융의 허브가 되어버렸어요. 이전에 홍콩에서 했던 것들을 우리나라에서 많이 흡수를 했었어야 되는데 오히려 싱가포르 쪽으로 많이 갔다. 그런데 우리 경제는 어떻습니까? 수출과 수입에 의존하는 그 비율이 그 어떤 나라보다도 의존도가 높은 나라인데 싱가포르의 그 지정학적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공급망, 이제 서플라이 체인이라고 하는데 공급망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신 거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이것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계속 이어져야
우리 경제가 그래야지 이제 큰 타격 없이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아직 라오스 일정이 남아있는 상황인데 지금까지의 순방 성과를 좀 평가해 주신다면. 글쎄요, 지금 뭐 아직 이제 그 뭐 원론적인 말씀들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지금 이 공급망 부분에 있어서는 뭐 지금 그 이 미국이라든지 또 중국이라든지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어떤 말씀들로 어떤 MOU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는 뭐 평가하기는 좀 이른 것 같고요. 예. 차츰 뭐 성과가 나오면 그 성과를 보면서 앞으로 협력되는 이 관계 이런 것까지를 놓고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좀 빠른 것 같아요. 네, 평가하기. 알겠습니다. 성과를 보면서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주시겠다는 말씀이신데 이제 아세안 정상회의는 취임 후에 3년 연속 참석입니다. 핵심 일정이 한일 정상회담이 잡혀 있어요. 이시바 시기를 신임 일본 총리와 처음으로 마주 앉게 되는 건데 여기서는 어떤 얘기들을 좀 나누게 될까요? 글쎄 일본의 총리가 오랜만에 바뀌었으니까 그러니까 아마 첫 인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나라가 경제뿐만 아니라 안보도 굉장히 엄중한 상황 아닙니까? 예. 지금도 저 서울 상공에는 오염풍선이 둥둥둥 떠다니고 있어요.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한미 관계도 중요하지만 한일 관계 그리고 한미일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한일 관계에 있어서 셔틀 외교도 다시 복원되는 게 맞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다행히 그 이시바 시게루 신임 일본 총리가 지한파, 친한파로 분류가 되고 있는 그런 분이니까 대통령이 잘 만나셔가지고 한일 간의 그 긍정적인 발전적인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단초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역사관에 있어서는 그래도 온건파 쪽에 속한다고 알려졌는데 지금까지의 한일 관계 기조가 그대로 유지가 될 거라고 보시나요? 글쎄요, 지금보다는 조금 더 전향적이고 발전적인 부분을 좀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감은 좀 있습니다. 다행히 이시바 총리가 어떤 역사 인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유연하다 하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 기시다 총리와 윤석열 대통령 간의 관계 회복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물컵론을 말씀을 하셨어요. 물컵의 반을 우리가 먼저 채우면 나머지 반은 일본이 채워줄 거다 이런 기대감을 표했지만 사실 기시다 총리가 재임하는 동안에 저희가 만족할 만한 그런 성과가 있었는가 하는 부분에서는 좀 부족하다 이런 평가가 있었고요. 그 나머지 그 물컵의 반을 이 이시바 총리가 좀 채울 수 있다면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아마 한일 관계가 조금 더 전향적으로 발전하는 관계로 나설 수 있다 이런 평가를 받을 텐데 이번에 대통령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강하게 요청을 좀 하시고 오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동남아 3개국 순방을 마친 후에 또 그 성과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주제를 바꿔서요. 오늘이 9일이니까 이제 10, 11, 16, 11.6 재보궐선거 일주일 남았습니다. 네네. 한동훈, 이재명 양당 대표 모두 부산을 찾아서 지원 요새를 하는데 이 부산 금정구 같은 경우는 원래 여권 강세 지역이잖아요. 그런데 네네. 이제 야권에서 단일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관전 포인트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그 부산이 그 PK가 여권의 우세 지역이긴 하지만 그다음에 이제 지난 총선에서도 부산에서 그 국민의힘이 여당이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 사실은 뚜껑 열어보기 전까지는 부산도 참패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 그때 뭐 문재인 대통령 열심히 이제 뭐 유세하신 것이 오히려 그 역효과를 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제 생각에 이번 보선은요. 지난번 총선보다도 훨씬 더 어려워요. 왜 어려운가? 지금 대통령 지지율 그다음에 당 지지율 그 총선 때보다도 오히려 더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선거가 될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이 그 분리가 돼가지고 3자 구도로 갔으면 그래도 이제 한시름을 놨을 텐데 단일화가 됐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에도 여당이 뺏길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만약에 이 금정에서 패배한다라고 하면 한동훈 대표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대통령도 영향을 받을 거고 한동훈 대표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을 누구보다도 부산 시민들이 금정 구민들이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데 이번 보선은요.
제가 봤을 때 이 3당이 조국혁신당 포함해가지고 3당이 묘하게 얽혀 있어요. 금정은 민주하고 이제 국민의힘하고 그 관계에 따라 누가 승리하냐에 따라 가지고 역학관계가 바뀔 거고 예. 그다음에 전라남도 영광 같은 경우에는 조국혁신당하고 민주당하고 또 누가 이길 것인가. 그렇죠. 그다음에 조국혁신당이 만약에 이번 그 보선에서 아무런 성과도 얻지 못한다. 그러면 조국혁신당 기세가 올라가는 듯하다가 확 꺾일 수 있고 이렇게 세 당이 묘하게 서로 물고 물리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다음 주 이제 딱 일주일 남았는데 그 뭐 관전 포인트 저희 같이 이렇게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은 상당히 재미는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선거지만 재미는 있겠다라고 표현을 해주셨어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부산 금정구 같은 경우에 단일화도 했고 해볼만 하다 이런 시각인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뭐 그 단일화가 처음에는 좀 잘 안 될 예. 수도 있겠다 이런 좀 단일화에 대한 우려가 한번 실패를 했었잖아요. 예, 있었는데 잘 됐어요. 그래서 또 지금 민주당의 김경지 후보로 단일화가 잘 됐고 지금 처음에는 이 부산 지역이 보수의 텃밭이다. 예. 그래서 국민의힘이 상당히 유리할 것이다. 이런 이제 평가도 있었는데 지금 단일화 이후에는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뀐 것 같고요. 오늘 그 국민의힘의 한동훈 대표와 또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두 분 다 부산 금정에 지원 유세를 갔는데 예.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오늘 지원 유세가 세 번째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한동훈 대표가 판단하기에도 부산 지역의 부산 금정의 선거가 상당히 백중세가 아니겠느냐. 그러다 보니까 좀 전에 정혁진 변호사님께서 평가하신 대로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서는 한동훈 대표에게 미치는 영향 예. 뭐 적지 않다. 리더십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내려가 있는데 결론은 이 지역에서 지금 이 국민의힘에 대한 또 윤석열 정부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실망감으로 바뀐 부분이 있다. 예. 그것이 윤석열 정부의 의정 갈등, 지금 의료 대란 수준에 있는 이런 부분이라든지 또는 김건희 여사 리스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지금 이 부산 지역에서 또 윤석열 정부에 대한 또 국민의힘에 대한 그 지지가 조금 많이 빠지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번에 선거에서는 상당히 박빙의 승부가 펼쳐지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재보궐 선거다 보니까 모레 금요일, 토요일 이틀 동안 사전 투표가 있는데 예. 이 사전 투표를 포함한 투표율이 얼만큼 올라갈 것이냐 하는 거에 따라서 아마 승패가 좀 많이 좀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아직은 좀 남아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주일 뒤면 그 결과를 저희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제부터 시작된 국정감사 상황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시작부터 김건희 국감이다, 이재명 국감이다 할 정도로 여야가 강도 높은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 민주당이 추진 중인 상설특검, 이게 바로 충돌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상설특검으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게 하겠다는 건데 이게 지금 여당이 굉장히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죠. 그렇죠. 거부권을 대통령이 행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네. 상설특검 하지만 정식 명칭은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 이미 있어요. 법률이 있으니까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수가 없는 네. 거죠. 그런데 저는 조금 희한하다고 생각했던 게 이 이른바 상설특검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민주당은 이 특검법을 그렇게 고집을 했을까? 훨씬 쉬운 방법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드디어 이제 상설특검을 한번 해보자 이런 이야기를 갖다 하는 것 같고요. 핵심은 이 그 특검법 4조에 보면은 사항에 뭐가 있냐면은 그 특검을 어떻게 임명하느냐, 예. 특검 후보 추천위원회가 예, 있다고요. 예. 그래서 특검 후보 추천위원회가 그 구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법 규정으로는 1, 2, 3호가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그리고 대한변협회장으로 되어 있고요. 4호에 국회에서 4명을 추천하도록 예.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구체적인 절차는 국회 규칙에 따르도록 되어 있는데 규칙인 예, 거죠. 국회 규칙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지금 제1교섭단체와 제2교섭단체가 2명씩 해라. 이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규칙을 바꿔가지고 그야말로 야당이 독식을 하겠다. 왜냐하면 여야가 동수로 하고 법무부 차관이나 법원행정처장이나 변협회장이나 법무부 차관은 뭐 행정부 소속이니까 친여 성향이라고 볼 수 있을지 몰라도 법원행정처장은
행정처 차장은 대법관 바로 밑에 있는 분이거든요. 네. 고등법원장급이니까 이분은 행정부 소속이 아니라 사법부 소속이고요. 그다음에 변협회장은 그야말로 저희 같은 변호사들이 투표해가지고 뽑은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두 명 하는 게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것인데 이것을 또 굳이 이제 국회 규칙까지 바꿔가지고 야당에서 독식해서 그렇게 되면은 4명이 되니까 야당에서 4명을 뽑을 수 있으니까 총 7명 중에 과반수를 확보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까지 무리해서 이렇게 그 특검을 갖다 하는 게 과연 맞을 것인가? 왜냐하면 특검을 하는 목적 자체는 뭡니까? 이거는 이 의혹이 있는 사건에 대해서 공정하게 이거를 저 특검을 통해 가지고 밝히고자 하는 게 목적인데 오히려 이렇게 야당이 특검을 본인들 입맛에 맞는 특검을 그 지정하겠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오히려 이게 불공정성이 그 담보가 되는 것이 아닌가,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런 비판이 있을 것 같으니까 야당에서 잘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주당이 왜 계속해서 특검을 고집했을까? 또 이 개정안, 규칙 개정안 발의에 대한 생각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입장? 그 일반 특검하고 상설 특검의 차이가 있다면 예. 아마 특검 규모하고 특검 기간일 거예요. 일반 특검 특히 이제 최혜병 특검법이라든지 김건희 여사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이 특검에 포함되는 검사의 수가 상당히 많고 또 기간도 최장 150일 정도까지 가능한데 예. 이 상설 특검법으로 같은 경우에 한다면은 특검에 한 5명 검사 예. 또 기간은 한 90일 이내 그래서 굉장히 규모가 작고 또 간단하게 끝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최혜병 특검법이라든지 김건희 여사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 규모 가지고는 좀 모자란다라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 특검을 하려고 했던 것이고요. 예. 지금 이제 특검 임명 방식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주시는데 이 국회에서 여야가 2명씩 추천하게 되어 있는 걸 왜 야당이 다 독식하려고 하느냐. 대통령과 대통령 가족에 해당되는 사안에 대해서 같은 이 여당의 소속의 의원들이 추천하는 부분이 그것이 과연 공정함을 담보할 수 있겠는가? 오히려 공정을 담보하려면 이 대통령과 관련되어 있고 또 대통령 가족과 관련되어 있고 또 여당에서 비호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제한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그것이 네. 오히려 공정의 취지에 맞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규칙을 개정하려고 했었다 이런 것이고요. 어쨌든 지금 특검을 통해서 의혹을 해소해야 된다 하는 부분들이 국민의 여론이 굉장히 높게 나온다면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 여당도 일정 부분 동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규칙 개정안을 발의해서 야당 추천위원이 4명이 가는 게 오히려 공정함을 담보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그렇죠. 지금 설명을 해주시는 거죠.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이 대통령과 대통령의 가족을 예. 조사해야 할 필요성이 생기는 특검에 한해서 같은 그 여당에서 이 특검을 추천하는 것이 오히려 그것이 불공정을 만들어 올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방지책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뭐 모든 특검에서 상설 특검에서 여당의 추천을 빼자는 것이 예. 아니고요 대통령과 대통령 가족에 한해서 빼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뭐 그 부분이 이렇게 공정성을 해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법원 행정처 차장하고요 변협회장 굉장히 기분 나쁠 겁니다. 법원 행정처 차장하고 변협회장이 무조건 여당 편만 들고 무조건 대통령 편만 들겠다 이런 식으로 해석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가 않고요. 그러니까 국회 규칙에서 둘둘 이렇게 하기로 했던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권 소식 정혁진 변호사,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